안녕하세요. 출발 진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이 아주 짧게 열리게 되는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는데요. 소위 서머스 효과, 서머스 랠리로 인해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뉴욕과 유럽 증시 등 글로벌 증시까지 동반의 위험 자산이 오르는 현상이 결국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약 한 달 내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서머스가 만약에 연준 차기 의장 후보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양쪽 완화 축소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심리, 호전이 그 뒷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과 유럽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관련된 뉴스들 마감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 차기 의장으로 확실시 됐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자진 사퇴 소식 등으로 다우지수가 0.7%,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장중 1,700선을 회복하는 등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 개장 초 1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던 나스닥은 애플 등 기술주의 약세로 인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인 핀코의 최고 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CNBC를 통해 연준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주 FOMC를 통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며 축소 규모는 100억 내지 15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이전 달과 동일하게 0.4% 상승해 6개월 내 최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제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지만 블룸버그 통신 전망치 0.5% 상승에는 못 미친 수준입니다. 한편 미국 뉴욕주 제조업지수는 예상과 달리 넉 달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8.24에서 하락한 6.29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 9를 하회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고용지수가 악화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합의했다는 소식에 이른바 서머스 효과까지 더해지며 유럽 증시도 올랐습니다. 유럽 대표지수는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1.2% 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프랑스가 0.9, 영국이 0.6%가량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네, 대외 호재는 있지만 또 우리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부터 장장 좀 긴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어제보다는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대외 호재와 관망 심리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요.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개장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네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정훈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동제약에 이어서 전일 종근당 추천해 주셨었는데 시초가 대비 2% 남짓 꽤나 수익이 난 것 같습니다. 리뷰 부탁드려요. 네, 종근당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업종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민간뿐만 아니라 제약업종도 하반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역시로 종근당 역시 보유 전략으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제약 종근당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의 제약주를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오늘 메디톡스를 준비했습니다. 코스닥 업체인데요. A형과 B형, 이 보톨리늄 독소 단백질 치료제 생산 업체고요. 지난해 올해 6월 말 현재 국내 매출 비중이 46.9%, 53.1%를 해외와 국내를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남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확대 좀 주력하고 있고요. 국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신경치료제 시장에 좀 진출하면서 이 보험약가 인정 적용 부분이 관련 매출의 증가세로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 가지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FDA 승인 모멘텀입니다. 미국 식약국이 보톡스를 눈가 주름 치료제 목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FDA는 미국 제약회사 엘러간의 이 보톡스 코스메틱 제품을 주름 치료 목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이 보톡스는 이가 주름과 눈썹 사이뿐 아니라 이 눈가 주름 치료용으로도 합법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강한 모멘텀이 좀 형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접 영업 강화로 인해서 내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 기존의 보톨리늄 독소 의약품보다 차별화된 이 차세대 메디톡신의 개발 진전과 이런 다국적 제약사와의 그 해외 판매 제휴 파트너링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실적 우전 기대감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랑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3분기 매출액은 지난 동기 대비해서 39.6% 늘어난 2분기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PUV형 분야 직접 판매 영업이 하반기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자체 개발 PR 제품의 신규 매출도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주력인 태국과 일본, 현재 등록 진행 중인 러시아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러시아 시장은 국내 시장의 70%에서 80% 수준인데 이마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영업이익도 이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PR 20배 수준인데 소연성을 감안해서 PR 30배 이상 적용받았던 그런 부분을 참고하더라도 16만 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부분, 이분과 기관도 9월 10일 이후에 8만원제 순매수가 이입된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DA 승인 모멘텀 있으면서 지난 목요일에 한번 9%가량 급등한 메디톡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가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가 주셔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만 7천원, 손절가는 10만 5천원 하나씩 손절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석 직전 메디톡스 오늘 시초가에 사보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강정호 부장님 한가위 잘 보내세요. 오늘 종목 얘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월 17일 화요일이지만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전일에도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이 치열했지만 장 막판 힘을 내면서 2010선을 회복하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죠. 전일에도 외국인은 5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벌써 17거래일 연속 사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 금액만 해도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제 추석이 코앞입니다. 우리는 쉬지만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고요. 또 주말에는 독일 총선까지 치러야 합니다. 두 이벤트 딛고 나서 소위 추석 연휴 이후에도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럼 오늘 계속 주식을 홀딩해야 할지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날이기도 하죠. 자,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약간 밀리면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들어보죠. 네, 코스피 소폭 약세 출발해서 2011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장중 2004포인트, 그러니까 2005포인트 정도까지 차익 주가가 상승폭을 줄였다가 막판에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보였는데, 오늘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는 있다라는 거, 하지만 200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일단 제일 부분의 종목군들이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기아차, LG화학, 신한지주 모두 소폭 약세를 띠고 있는데, 어저께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시적인 조정이 나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아침에 시장의 흐름,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수급으로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이 어쨌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어저께 선물에서 한 1000기한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선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할 수 있는지, 또 외국인 매수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오전장 혹은 화요일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코스피는 2010선을 살짝 반납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고요. 일본 니케이의 출발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는 경매날로 휴장이었던 일본 증시, 오늘 다시 열렸는데 0.36% 정도 오르네요. 14,456.99포인트에 개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의 출발 상황 짚어보죠. 전일에도 외국인이 사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말이죠. 오늘 네. 출발은요? 네, 코스피 대비해서 조금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 정도 강보합권 출발 엔딩을 하고 있는데, 최근 흐름을 봤을 때 520포인트와 530포인트 전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등 큰 의미를 좀 두기 힘들 것 같고요.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선방하는 성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어디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최근에 외국인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는데 22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게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 귀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섹터 현재 어떤 시장 전체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개별 종목 쪽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쪽에서는 현재 3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최근에 그 외국인 수급이 좋은 서울 반도체가 오늘도 2.5% 정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셀트리온이 2.3%, 그리고 태용이 0.3%, 성강밴드가 0.33%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GS홈쇼핑, SK 브로드밴드, 다음, 그리고 동서 SF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소폭 2014년을 반납하면서 약세로 출발, 하지만 코스닥은 서울 반도체 등에 힘입어서 플러스 출발을 하고 있는 혼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시각 현재 샘플러스 우리 전문가들, 멘토님들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지요? 직접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종목에만 집착하십니까? 돌직구 종목 분석은 물론 지수 베팅으로 수익 내는 방법까지 나무르 멘토와 ETF 한 달 수익률 10%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의 나무르 멘토입니다. 자, 오늘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 일단 코스피가 한 7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1포인트. 아무래도요,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죠. 그에 따른 부분과 전일 또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오늘 좀 소폭, 연휴를 앞두고 매도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17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을 오늘 한번 끊겨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현재 시간 지금 보면 프로그램 매도가 살짝 들어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많이는 아니지만 아직은 소폭 순매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한국 지수 관련 펀드 ETF라든지 그리고 철저히 프로그램 위주로 매수를 했다는 것은 시장을 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시장을 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종목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사면서 선물도 같이 샀는데 그러면 파생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익 실현하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호재와 그리고 반면 악재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호재라고 본다면 일단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이 시리아에 대한 리스크도 크지 않는 부분이고, 또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의 어떤 그 국가의 경제 위기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본다면, 우리가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달려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기업의 실적 전망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만큼이나 이게 국내 내수 경기나 그리고 기업 실적이 빠른 회복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당 순이익 전망이 한 24% 정도 됐었거든요. 이 기업들. 근데 현재는 지금 14% 증가 정도로 약 한 10%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은 장난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환율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지금 원엔이고요. 그다음에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원달러인데, 지금 작년 1월 2일부터 지금 1년 9개월 동안 원엔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7%에서 8%까지 지금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점이, 이 포인트가 올해의 저점에 거의 근접한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져 내려간다면 이 환율에 대한 충격도 분명히 지금은 당장 뭐 환율 안 보고 좀 더 지수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코 이 좀 자유스럽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지금 현재 12포인트,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요,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감주에서 방어주로, 그리고, 현금을 좀 만들어주는 거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제가, 장세 오늘 이제 전망을 해보자면,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급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둥구스름하게 떨어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주식 승천에서도 말씀해 드렸거든요. 둥구스름하게, 즉, 2000포인트 근방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며칠이 언제까지냐? 다음 주까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계속 전주부터 말씀해 드렸지만 2020포인트를 강하게 넘어가기는 분명히 힘든 장세다. 현재의 펀더멘탈을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민감주를 벗어나서 그 방어주 쪽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전장 계속 좀 관망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시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는요, 좀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전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면서 종목들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서울 외환시장 나가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약간 반등하는데 어제 그제는 서머스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달러 기준 제자리로 돌아온 셈인데 FOMC 회의 전이라 오늘은 그냥 좀 조용할 것 같고 결국 이후가 관건이잖아요. 역시 이후에도 원화의 추가 강세 확률은 좀 낮다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인 전망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0전이 상승한 108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084원 70전까지 형성한 후에 지금 현재는 1084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유럽장에서 뉴욕장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하락 후에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원 역시 뉴욕 여고시장에서 1080원 초중반대에서의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달러화가 유럽장까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미 연준 의장 후보에서 탈퇴한 것과 함께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책에 합의함으로써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발표된 미국의 뉴욕 연방 9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급락한 점도 달러와 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된 이후에 달러화는 20여 분간 약세를 지속했습니다만 이후 주요 통화 대비 반격에 나섰는데요. 엔화와 원화를 포함하는 주요 통화 대비 반등하면서 유럽장에서의 하락분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외환시장 참여자들이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달러와 약세가 제한적인 만큼 서울 외환시장 혹은 미 연준 FOMC 회의가 마감되기 이전까지의 여고의 시장에서 달러 원은 현물 환율 기준으로 108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달러화의 방향성은 사실상 열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만약 시장이 예상하는 100억 달러 양적 완화 축소 규모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는 소위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파는 시장의 속성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반등과 글로벌 증시의 조정이 가능하겠고요. 달러 원의 경우는 수출업체들의 선물한 매도 물량과 또 역외 세력의 달러 매수 사이에서 어느 부분이 더 우세하느냐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는 그만큼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 예상하는 100억 달러 수준보다 적은 규모의 축소가 진행이 되거나 아예 다음 회의로 연기되는 경우 달러와 약세가 더 진행될 수 있겠고요. 반면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100억 달러보다 크거나 또는 축소 대상에 미 채권뿐만 아니라 모기지 담보 증권까지 포함시키는 경우 달러화가 급등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달러와 약세를 불러오는 시나리오는 설사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속 기간은 짧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는 1080원대 초중반 흐름 유지하겠습니다.
FOMC 회의 이후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해봤는데 역시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확히 딱 2천에 걸려 있습니다. 코스피는 파란불이고요. 코스피부터 거래소 중심으로 특징주 그리고 대응법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상승폭이 좀 줄면서 결국 하락 반전된 데는 애플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1% 중반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KT는 또 아주 먼 해외 쪽 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인수설까지 돌았는데 몇몇 종목들 특별히 자동차 조선도 좀 살펴주세요.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자동차 조선이 어저께 강하게 상승을 보였었죠. 어쨌든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이게 좀 연기될 수 있다는 기대감, 혹은 또, 어쨌든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부분들, 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경기 민감주 성격인 뭐 자동차 조선주들이 상승을 많이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어저께 조선주가 많이 올라졌었죠. 업황이 뭐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3분기 실적에도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거의 뭐 한 3, 4개월 전부터 조선주는 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려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저께까지 이어져 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신다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뭐 대우조선해양까지 네. 한 3%대 상승을 보여줬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삼성중공업 차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1차적으로 그 42,000원대, 그러니까 4만원이 돌파가 된 다음에 4만원대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기간 조정이 발생을 하고 나서 한 43,000원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43,000원대에서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강한 조정이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저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업이 한 다음에는 좀 변동성이 작용하면서 움직인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4만 2, 3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작년 고점대가 한 4만 3천원대가 되기 때문에요. 또 하나가 이 자리가 돌파가 된 다음에는 한 5만원대까지는 매물 부담감이 없는데, 그 전에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기 위한 시그널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이 좀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탄력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신다라면은 이미 아직까지 현대중공업은 그 저항대를 차례차례 돌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갈 수 있는 목표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됐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틀 조정이 나오고 어저께 그 조정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는 현대중공업은 조금 변동성 N자형으로 삼성중공업과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놓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조선주들은 현대, 삼성, 대우조선해양 중에서 하나는 꼭 들고 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여전히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탑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거 좀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자동차가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된 게 한 2주 정도는 못 올라갔었죠. 네. 엄밀히 따지자면은 기간 조정을 보여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저께 상승을 전환시켰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추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데, 현대차를 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만히 보신다라면은 지난 이제 5월 달부터 17만 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항상 올라올 때 보신다면 21선을 항상 터치를 하거나 하면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도 그냥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만약에 뭐 26만원이 됐든 27만원이 됐든 그냥 치고 올라가면은 다시 지금 가격대로 분명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서 추격 매수 안 하셔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21선을 하긴 하면서, 다만 조금 우려감이 있다라면은 21선 여러 번 터치하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61선을 맞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상승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매매를 하실 때는 손절가를 조금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보신다면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한 6만원대, 7만원대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1선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한 5천원, 6천원대에서도 한 번 정도 매수기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현대차를 선택할 것이냐 기아차를 선택하실 것이냐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기아차가 제가 목표로 보고 있는 한 6만 8, 9천원대까지 온 상황에서 과연 다시 7만 5천원, 8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본다라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면은 저는 기아차보다는 오히려 현대차를 좀 매매를 해보겠다. 왜냐면 현대차는 조금 매물적인 부담감이 좀 없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형 IT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도 이미 1차적으로 올 자리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42만원, 140만원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 봐야 150만원 정도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50만원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신작,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3라든지 혹은 갤럭시 S4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주가가 선방하고 있는 게 반도체 쪽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의 흐름을 좀 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위치는 150만원 이상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 코스닥을 좀 들여다보죠.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가 약간 다시 한번 거론되면서 어제 휘청였었던, 하지만 하한가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였던 셀트리온의 오늘 흐름 궁금하고요. 아까 반등한다고 하셨는데 서울반도체가 주가 4만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특별한 또 뉴스가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유중 때문에 급락하는 바른손 등 특징주도 좀 챙겨주세요. 시가총액 대형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죠. 일단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사역과 된 전쟁 선포를 하게 되면서 어떤 금감원 조사 이런 부분이 들어갔었는데, 1차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나게 되면서 반대로 이제는 그 칼이 서정진 회장 쪽으로 좀 돌아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셀트리온 GSC가 셀트리온의 주식 30%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죠. 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담보대출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가 방어를 한 것이 이제는 시세 조종이라는 그런 혐의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반대로 역풍을 현재 맞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떤 서정진 회장과 외국인 어떤 세력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이 세력 간의 어떤 기싸움 속에서 서정진 회장이 조금은 큰 타격을 좀 받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싸움 속에서 외국인의 어떤 우위를 좀 점하다 보니까 그런 매수세가 어제 강하게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이번 기싸움에서 만약에 지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위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정당한 주가 방어인지 아니면 시세 조정 혐의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24일날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금감원 쪽에서는 시세 조정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몰아가고 있는데 아마 그때 좀 결정이 나게 된다면은 어떻게 주가의 방향성은 또 결정이 되고 주가의 방향성은 위쪽이 될지 아래쪽이 될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제 외국인들의 흐름을 봤을 때 만약에 서정진 회장이 이 기싸움에서 지게 된다면은 주가는 반대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날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온지가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서울반도체. 일단은 대주주였던 지분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조금 주가가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었던 분위기가 좀 소멸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 하나
이유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은 코스닥 내에서 스몰캡 쪽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반도체라든지 다음과 같은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간 이유도 그런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LED 시장이 뭐 LED 조명 시장이든 LED 뭐 TV 시장이든 삼성전자에서 OLED TV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ED 부분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TV 쪽이라든지 조명 쪽에서 어떤 업계에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서울반도체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실제 효과 분명히 외국인들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뭐 부진한 가운데서도 서울반도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 소물캡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른손이 그 110억 정도 현재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12% 넘는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른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 자금 조달 목적인데 이 주식수가 일반 공모 방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에 뭐 제3자 배정이라든지 그리고 주주 우선 배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악재가 안 되는데, 네.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를 했을 경우는 이 물량이 과연 다 시장에 소화가 될 것인가, 이런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몰캡 바른손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재무제표 같은 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감들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전에 뭐 바른손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테마로 많이 달았던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의 사업성이나 또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굳이 접근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향후에 1,200원 전후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하방 경색이 나온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신주 발행 가격이 현재 1,000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계획 구간을 얼마만큼 이제부터는 잘 지켜주나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유진테크 ELK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증권사에서 안 좋은 평가가 나오다가 이제는 4분기 때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그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언제는 좋게 봤다가 언제는 좀 안 좋게 봤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그런 매력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그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어떤 수주 모멘텀, 그 발주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엘렉트릭이라든지 원익 IPS, 유진테크, 한미 반도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좀 무시하고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증권사에서 어떤 그 리포터가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진테크에 대한 어떤 시장의 평가가 이제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300원 정도 현재 그 주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빠르게 241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추세를 얼마만큼 빠르게 돌려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 부담이 됐었던 수급도 과연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ELK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오늘 뭐 적자가 지속이 될 것이란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왔네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10,000원 이탈하고 난 이후에 지금 9,300원에서 하방 경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적자 지속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2차 충격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LK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9,800원 전에서 하반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로 충분히 접근을 하실 거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은 요 종목이 2차 충격이 오게 된다면은 무조건 1차적으로는 조금 짜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적자 부분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거래소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특징주 더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동양그룹주가 좀 들썩이는 것 같은데 오리원의 지원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는 좀 밀리지만 제일모직이 오늘 또 눈여겨 보여지는데, KT도 아까 튀니지 텔레콤 인수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 보신다라면은 죄송합니다. 그 동양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동양 오리온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긍정적으로 지원 검토를 하겠다. 세금이라든지 세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양그룹이 약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 등이 3%에서 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회사가 정상화되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정상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돈의 지원만 가지고는 회사가, 주가가 급격히 예전과 같은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 힘들다라는 거.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은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가지고 오리온 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금액이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한 1조 원 가까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중국 시장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을 또 다른 그룹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90만원대가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한 조금 80만원대까지, 80만원 중초반까지도 좀 하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자. 그래서 한쪽은 좋은 거지만 한쪽은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이제 반대로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SM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확정이 됐죠. 오늘 이제 공개 인수가 되는데, 좀 거기에 실망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SK나 CJ를, 혼자서 이제 바라보고 있다가, 그게 이제 물 건너가고, 다른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뭐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수가 되는 것 자체가 회사가 영업이익을 급격히 매출을 증가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KT가 이제 이번 세 번째 도전인 것 같아요. TNG 기업에 있는, 통신사를 인수를 한다. 35% 정도 인수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큰,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워낙에 이제 파이가, 서로 나눠먹기가 이제 되어 있고, 시장이 이제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외로 진출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가 SK텔레콤이죠. SK텔레콤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계속, 적자를 하다가 나중에 사업을 접는 모습들. KT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프리카 시장 자체가 급격히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외국의 그 통신을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통신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뭐 큰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최근에 LT 새로운 전자망 LTE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빨리 한 37,000원대를 돌파를 시켜야 된다. 37,000원 돌파를 못 시킨다라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35,000원대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시 코스닥에 대한 종목들 조금만 더 챙겨보고자 합니다. 바이오 쪽에 조금 좋은 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렌텍 인공관절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 진출 기대감 나오면서 계속 있었던 내용이지만 오늘 강세고요. 무엇보다 이셉시스가 오늘 현진 소재와 나란히 6%대 강세를 띠고 있네요. 네, 예. 일단은 그 합작 신약 개발 소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셉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3년째 계속 그 60억 내외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번 그 미국 바이오 업체와 그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 신약 개발이 주가 부진이란지 그리고 실적 부진의 탈출구가 과연 될 것인가 그런 기대감들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병 신약 제품이라고 하는데 혈액병 같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한 어떤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서 기술 도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실적이 이제 그 적자에서 흑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멘텀이 이제부터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셉시스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오늘 6%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4%까지 낙폭이 좀 상승폭이 좀 축소된 감이 없지 않은데 어쨌든 이 계기로 해서 신약 개발, 바이오 업체들이란지 그리고 제약업체 같은 신약 개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임상 소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줄기세포 업체들을 봤을 때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신약 기술 개발 도입 소식에서 이 주가 분위기가 과연 돌려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5월달에 조금 주가 큰 폭의 좀 반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미 조금은 반영이 됐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가의 어떤 회복 여부 그리고 실적의 턴어라운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현진 소재. 최근에 그 조선업황이 조금 뭐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태용이라든지 현진 소재, 한국카본 그리고 두산엔진, 뭐 대양전기, 공업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조금 추가적인 어떤 신사업으로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풍력 사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떤 그 부품 구조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뭐, 프로펠러 같은 부분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그 전기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풍력사업과 같이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어떤 부각, 그로 인한 어떤 풍력사업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미국 쪽에서 어떤 연 18%의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앞으로 조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뭐, 태양광 에너지도 태양광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신재생에 대한 기대감들인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금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대감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어떤 수준 모멘텀이 틀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너무나 가파른 상승을 봤을 때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시되 상당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코네텍 같은 경우 간단하게 좀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3D 프린팅 이공 관절을 성공하게 되면서 일단 시약청의 제품화까지 현재 완료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3월 달에 좀 부각이 되고 난 이후에 현재 유국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 인공 관절 시장에 좀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최근에 다시 한번 그 1차적으로 6월달, 7월달에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 24,000원까지 어떤 정고점에 대한 어떤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의견을 좀 남겨보고 싶습니다. 네, 코렌텍을 끝으로 특징주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정리한 것 거래소부터 보여드립니다. 외국인이 5천억대 다시 한번 사준 날이었는데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고요. 코덱스 200, 현대기아차 어제 52주 신고가 보냈는데 외국인 덕이 컸던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사랑도 계속 이어졌네요. 매도한 종목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쪽에 계속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4거래일째 양 매도입니다. 이어서 기관 매매 상황지 보실까요? 재밌는 게 있네요.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기관이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것이죠. 9월 들어서 처음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3만 원 주가를 드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분할제 상장한 대한항공과 고려아연, SK 이노베이션 등을 매수했네요. 분석 부탁드려요. 네, 일단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하이닉스 등을 매수하는 걸 보면은 결국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미 저점 대비 10에서 20% 올라왔기 때문에 한 2달 전에 1,000억을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하고 지금 주가 수준에서 같은 1,000억을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수준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의 꾸준한 사랑이 나오면서 바닥권을 탈피를 시도를 했고 그 탈피하고 있는 거에 초입 구간에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한다라면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32,000원대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길게 이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당장 아니지만 10월 달까지 봤을 때 연장선을 봤을 때 3만 2, 3,000원 돌파 직전 지난 6월 달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하이닉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코덱스 200 같은 경우 지수 상승 좀 열어놓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항공을 좀 강하게 매수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 한진칼이도 거의 상한가 근처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아연,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이제 지금 보는 것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 추세가 조금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한 16만 원이나 16만 5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SK 하이닉스 기간에 매수가 들어온 게 이제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 혹은 연기금에 쌍크림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방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장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만은 해외 증시가 좀 약세로 상대적 약세로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 좀 약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특히 코스닥이 좀 갈자리에서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의 반등 여부를 좀 확인하자. 만약에 오늘 반등이 실패한다라면은 다음 주에도 코스닥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의 조언까지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빠르게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보죠. 외국인이 이틀 연속 한 100억대 매수해준 날 셀트리온 제일 많이 샀습니다. 어제 그렇게 논란이 있었지만요. 서울반도체까지 1, 2위로 매수했고요. 그 다음이 게임빌이고요. 그 다음이 어제 6%나 급등한 파트론, 그 다음에 역시 5% 급등한 슈프리마도 외국인이 담았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와 KG 이니시스는 수급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매도 1, 2위에 올려놓는 모습, 태웅도 어제 세 번째로 매도를 했네요. 참고로 태웅은 어제 연중 최고가를 장중에 찍었었죠.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겠습니다. 기관이 어느 틀 SM을 급등시켰어요. 그 밖에 바이오 쪽에 관심을 보였네요. 아미코젠, 젠백스, 차바이오엔. 그 밖에 외국인이 어제 게임빌 관심 보였다면 기관은 조이맥스 산 모양입니다. CJ 그룹주 가운데 오쇼핑 그리고 ENM 팔았고요. 최근 9월 들어서 계속 팔고 있는 SK 브로드밴드, KH 마텍에 대한 매도도 이어졌습니다. 추가 분석해 주실래요? 예. 일단 외국인 매매 상위 종목 중에 매수 쪽을 보게 된다면 일단 파트런 쪽에서 그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봤을 때 일단 19,000원 돌파 여부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전고체 25,000원 정도를 돌파할 것인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뭐 그 바이오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들, 그리고 반대로는 뭐 통신 방송 쪽에는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특징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장 한마디 간단히 드셔보자면은 코스닥이 조금은 그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데 일단 수급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 쪽으로 조금 개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반도체라든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덕산아이메탈, 그리고 평화전공, 그리고 다음 같은 종목들로 선급들이 최근에 수급이 좋은데 공통점은 없습니다. 단지 공통점이라는 부분 외국인 수급인데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코스닥의 수급이 중요하고 오늘 좀 쉬는 코스피보다 역시 코스닥이 얼마나 수급을 바탕으로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를 보자. 오늘 코스닥 조언들이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 차례네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FOMC가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핌코 CEO가 이번 주에 아마 연준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한 100억에서 150억 달러 베이비 스텝 수준의 QE 축소를 단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도 딱 이 정도 아닌가요? 사실은 그 시장에서 계속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렇게 충격을 안 주는 선에서 진행이 될 거다 해서 맥스를 200억 불 정도 예상했고요. 최저를 50억 불을 예상했죠. 그 얘기는 이제 그 사이권에서의 양적 완화 축소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결과로는 오늘 밤과 내일 밤에 이제 FOMC가 회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결과로는 양적 완화 축소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어떤 고용의 개선에 대한 문제나 인플레이션이 정말 예상치를 밑돌고 있거든요. 물론 실업률 같은 경우에 7.3%까지 내려와서 시장에 볼 때 되게 좋아 보이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66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7.3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지금 그 정부채 상한이라든가 예산안 문제가 이달에 있는데 FOMC가 양적 완화 축소의 그 위험함을 같이
같이 공유하게끔 유도하겠느냐라는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산안이라든가 정부부처 상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진행을 하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양적 완화 축소가 다 차기 의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레리 서머스가 그만뒀다면 지금 이 해에는 그 벤버네키 의장이 레임덕 가능성 때문에 연준위원들의 우후죽순적인 어떤 요구가 시장에 반영이 됐지만 만약에 자넷 앨런이 된다라는 전제가 깔린다 그런다면 그의 의견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의 의견은 고용의 완전 고용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 사람은 부동산 붕괴 가능성도 예견했던 사람에서 적중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이 혹시라도 받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외의 상황이 시장에 연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딘 고용 회복세 또 부채 한도 문제 그리고 만약에 자넷 옐런이 된다면 그 의견이 반영될 타이밍이라 하기엔 이번이 너무 좀 빠르다 하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말미에 다시 한번 전략 측면에서 여쭙겠고요. 중국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6월 말 저점 대비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한 15% 올랐고 지난 한 2주 동안 6.6%나 올랐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에 더 갈 거다 하는 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 있네요. 톰 디마크라는 기술적 분석가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300 초반대에서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와서는 랠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수출도 증대되고 있고 상업생산 지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조정이 없을 확률을 열어두고 있고요. 연말쯤 되면 상당히 그 랠리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중국의 상승 우리나라의 연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은 새로운 상승 국면, 과거에 큰 상승을 했다가 엄청난 기간 동안 조정을 줬는데 이제는 다시 시세를 분출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가 상승할 경우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400 뛰어넘으면서 새로운 주가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3,7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요? 네. 예. 그래요. 그래요. 당초 생각해보니까 이사님은 중국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이셨네요. FOMC뿐만 아니라 추석 전후로 해서 사실은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 독일의 총선이 치러질 텐데 메르켈 3선은 무난하게 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네요. 독일의 그 자매당이죠. 메르켈의 자매당이 벌써 압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메르켈 총리의 3선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메르켈이 3선이 되면은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 계속 OMT라든가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딜레이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메르켈이 3선 당선이 되면 아마도 그동안 20이나 이런 데서 진행하렸던 어떤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조, 성장에 대한 기조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또 기대감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메르켈 총리의 당선이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독일 총선은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고 FOMC가 관건인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한다 해도 이 MBS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FOMC 만약에 이번에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될 경우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에 된다 그러면 100억 불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안 되는데 50%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장돼서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초로 갈 확률을 좀 열어두고 차기 의장을 배려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국채 매입은 아마 유지할, 국채 매입이나 이 부분은 유지할 확률을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의 채권이냐 국채냐에 대한 싸움인데요. 이 부분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회복된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된다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된다 쪽은 된다라는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에 어떤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고 만약 이것이 미뤄지면은 불확실성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들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신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연되는 것이 물론 빨리 끝내려면 경기가 빠르기 때문에 한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아예 또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를 좀 늦추기를 바라는 어떤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미국계 자본이거든요. 미국계 자본이 양적 완화 축소를 다가오는
FMC, 그러니까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국계 자본이 계속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얘기는 결국 축소를 하든 안 하든 그들은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축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부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추석 앞두고 2천의 공방이 좀 치열합니다만은 외국인은 오늘까지 18거래 연속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외국인은 더 살 거다. 그 이유로 양쪽 하나 축소 이후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데 한국이 그들의 눈에 들었다라는 이유를 들던데요. 외국인 전망 그리고 지수 전망 해주신다면요. 외국인들은 제가 봐도 계속 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많이 살 거고요. 결국에서 오늘도 주가를 다시 되돌려놓고 끝날 확률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그 자국에서 지금 양적으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 자기들이 저리를 빌려온 자금을 다시 갚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또 유로존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뭔가가 좀 맞지 않는 정황이다라고 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FOMC 이후에도 우리나라장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치가 큰 것이 아니냐. 특히 미국계 작업은 롱타임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기관이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눌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겠지만 기관들의 선물 포지션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매도가 한 300개 정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한다면 기관들이 오늘 그 방향성을 바꿔주면서 외국인들의 가치 매수세로 방향을 전환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그동안 기관들의 누름이 이제는 같이 동조해서 시장을 끌어가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FMC 이후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가능성에 기관까지 힘을 보탤 가능성이 오늘 약간 선물 파생해서 좀 보인다 하셨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휴가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는 2천을 약간 반납하며 1999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네요. 잠시 후 2부로 저는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